기해년의 무역 외란 문제를 논할 때 일본 정치사 이야기를 쏙 빼놓고 미일 외교사, 그 긴 기간 동안의 미일 외교사를 쏙 빼놓고 또 북한과 일본 사이의 외교사를 쏙 빼놓고 반도체 문제 또는 한일 간의 문제 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만 중심에 놓고 분석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사 곧 미일 외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1945년에 미국에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우방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독일, 이탈리아 주축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래로 일본은 이를 대가로 이를 얻었습니다. 전범국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군사 외교적 자주성의 박탈과 동의어입니다. 그 대가로 경제 번영에 몰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착잡한 현실은 일본인들, 특히 극우적인 궁극주의적인 향수에 젖어 있는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창고 속에 상당 기간 동안 봉인되었었습니다. 자주성 상실이라는 치욕적인 현실은 의식 속에서 봉인되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무력감 속에서 과거의 역사는 돌아보지 말고 경제 번영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대를 일본은 살았습니다. 미국이 마련해 놓은 세계 분업 체제 속에서 제국주의 기간에 축적해 놓은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기회까지 이용하면서 자신들도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고 그 규모는 놀랄 만큼 커졌습니다. 일본은 그 성장한 경제적 파워만큼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 파워를 더 가지고 자주성을 증대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역사 전개에는 경제적 규모와 힘과 영향력의 증대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자주성 박탈 상태가 지속되는 그러한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지속이 뭡니까? 지속을 넘어서 수모를 당하는 사태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각종 부담금의 형태로 돈만 뜯기고 자주성은 계속 제로인 상태. 이것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90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90년 걸프전 당시에 일본은 전체 전비 761억 달러 중에서 130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제외하면은 거의 가장 많은 전비 부담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것보다 약간 많은 돈을 부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돈만 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자주성의 증대도 대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ATM, 미국의 지갑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그때 일본 극우 성향의 국민들에게 욕을 먹은 정도는 상상 초월입니다. 트라우마가 새로 생겼습니다. 1945년의 패전 트라우마 이래 새로운 트라우마가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90년도에 생긴 겁니다. 구체적인 욕도 욕이지만 일본 정치인들 스스로 자국의 처지를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는 표현들은 일본 정치인 머릿속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표현이지 그들의 이러한 수치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자신들이 저지른 원죄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로 생각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라는 단어로 그들의 주관적인 느낌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머릿속의 단어입니다. 1990년은 그래서 일본 정치 외교의 흑역사로 기록된 해입니다. 이때의 일은 그 후의 일본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정치는 절치부심 상태로 돌입합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은 그 이후로 다음과 같은 꿈들을 야무지게 꾸기 시작합니다. 보통 국가로 돌아가자. 이 보통 국가라는 말은 그들의 말입니다. 사실은 무장 가능한 옛날의 군국주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본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파병 가능한 국가, 보통 국가로 돌아가자. 발언권 있는 국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진 국가로 돌아가자. 독자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돌아가자. 이런 건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영웅이 한 명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꿈들을 실현시켜 줄 듯한 그러한 꿈들에 가까운 모습을 실제로 구현한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한국에서 오필승 코리아 월드컵 하고 있던 2002년 그리고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게 고이즈미 총리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북한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한 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벌여서 일본인 납북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조일 평양선언을 조인했습니다. 아베는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를 모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후쿠다 관방장관 밑에서 부관방장관으로 일하면서 고이즈미라는 정치인의 정치 외교 행보를 옆에서 보면서 그를 자신의 역할 모델,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고이즈미는 말하자면 아베의 정치적 멘토,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아베의 정치 철학 학습은 그때 완료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 때마다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를 건드려서 짭짤한 재미를 보면서 승리해 왔습니다. 북한 없는 아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모든 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북핵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라질 판때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기본 태도와 요구가 바뀝니다. 독자적, 자주적 북일 외교 수립, 북일 외교관계 수립, 북일 수교가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고이즈미가 실패했던 꿈이 아베의 꿈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이즈미의 실패 원인이 아베의 경우에도 그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베는 내가 한 건 했다. 자주 외교의 꿈을 구현했다. 상처받은 일본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원하는데 이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기미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러한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재팬 패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팬 패싱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분명히 자각되는 치욕스러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야 하는데 그걸 건드리는 우회로가 문재인 정부 때리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외라는 한마디로 자주외교 추진이고 일본 극우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주외교의 추진이고 미국에 맞선 일본의 말하자면 독립투쟁인 겁니다. 아베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짓을 시도했을까요? 아베는 트럼프 재선이 안 될 거라고 보고 트럼프 재선이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베와 제일 친한 외국 지도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똑같이 북핵 문제 관여해서 패싱당했고 똑같이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나라 모두 2000년 초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북핵 문제에서도 육자회담 구도로 이 부분에 숟가락을 얹기를 희망합니다. 아베는 푸틴과 자그마치 26회에 이르는 회담을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그마치 26회입니다. 아베는 북방 4개도서 반환 요구에서 2개도서 우선 반환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시도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인을 계속 줬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의 속국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주 외교의 모양새를 만들어내겠다는 꿈이 반영된 겁니다. 이렇듯이 아베의 모든 외교 방향은 자주 외교 추진인 겁니다. 아베가 이러는 것은 70년 일본 극우 세력의 꿈, 자주 외교 실현을 노린 것입니다. 5. G20 회의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는 일본의 시장 개방과 미국 농산물 수입 개방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남북미 외교 방향에 대한 일본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베는 이 두 가지 요구를 깨끗이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쌩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대한 안갚음인지는 몰라도 6월 30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으로 아베에게 다시 빅엿을 선사했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묘사한 대로 모기장 밖의 모기 같은 아베 신세를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새로 짜고 있는 동아시아 구도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오던 아베는 울고 싶은 아이 상태였는데 그날 뺨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아베는 분노에 화르르르 휩싸여서 중대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계획의 상자를 연 겁니다. 그게 7월 1일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번 무역 외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관리 전략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아베의 독립투쟁입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그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겁니다. 아베의 성동격서 도전장인 겁니다. 성은 동쪽 태평양 너머에 있는데 공격은 서쪽 동해 넘어 한국을 향했던 겁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남북미의 매우 거친 일본 다루기가 지속되면서 일본에 누적되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참에 아베는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자주적인 외교의 여지를 단단히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베가 그리는 가장 달콤한 꿈은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외교의 여지를 확보해서 독자적인 북일 수교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덤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 등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의 꿈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방일과 중재 시도에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독립투쟁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 차관보가 문제겠습니까? 백악관에 대답하라라고 사인을 준 거죠. 위와 같은 기조로 7월 15일 낮에 제가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오늘 15일 낮 라이브 이후로 대한민국 언론에서 최인호 TV의 이러한 분석 틀과 유사한 보도들이 줄을 이룰 것이다. 공교롭게도 몇 시간 뒤인 15일 저녁 MBC 뉴스와 KBS 뉴스가 동시에 최인호 TV의 분석 틀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와 트럼프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서 비슷한 어조의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도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번의 무역 외란은 이렇게 일본 정치사, 미일 외교사, 북일 외교사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문제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고이즈미가 간 길을 따라갈 겁니다. 고이즈미 역시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것이 미국에게는 그 당시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고이즈미도 그때 북일 수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북한이 수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45년 이후 패전국과 자국 미국 사이에 맺어진 기본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자율 관계로 바꿀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않고 이 구도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든 간에 아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패권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림을 어떤 이익을 확실히 얻을 것 같은 그림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동아시아의 판을 새로 짜는 촉진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외교의 영역을 넓혔죠. 이게 아베는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초조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아베도 그렇게 자주 외교의 주인공으로 자기 일본인들 앞에서 우뚝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트럼프에게 큰 선물과 이익이 될 그림을 갖고 있지 아니한 채로 자신들의 요구만 내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항상 이렇죠.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요구만 내놓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얌통머리 없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는 다른 블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하고 상관없이 일본 정부에게 외교 영역에서 적절하게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당근을 제시하는 식으로 그 전에 제시했어야 됐는데 그전에는 매우 터프하게 하나도 안 제시하고 완전한 패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제시하는 식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를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 그 선을 넘어가는 큰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진지하게 내걸고 수출 규제 문제를 심각한 전쟁, 장기적인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패권 국가 미국의 중대 결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 TV의 사자 불알차기 이론에 따르면 일본이 걷어차려고 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 미국 아니 전 세계의 너무나 중요한 전략 물자 산업이고 애초부터 일본의 일방적인 꿈을 실현하는 데에 수단으로 이용되기에는 힘든 그러한 성격의 전략 물자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꿈의 성격과 논리는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선택한 그의 독립투쟁의 방법, 강도, 시기 선택은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알사탕 하나를 물고 뒤로 빠지는 게 본인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